자,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안보 이슈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주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 핵 협상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에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죠. 이번 정부도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신임 통일부 장관의 본격 업무 개시에 맞춰 나왔습니다. 전단 살포 중단 등 최근 대북 유화책들의 나름 성의 있는 노력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신뢰 회복의 첫 조치로 꼽은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선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에이펙 참석은 헛된 망상이라 꼬집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북을 조한 관계, 즉 적대적 두 국가로 거듭 규정하면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북한과 관여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노선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북한의 첫 공식 반응에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신의 벽을 확인했다며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할 거라고 했는데 당분간 대북 유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도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화에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분위기 자체가 격화되지 않도록 긴장을 관리하는 그 제스처는 계속 취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대화 신호를 북한이 초기부터 차단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복원엔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회장님, 이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유화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전단 살포 못하게 하고, 자, 이런 움직임에 북한의 반응 냉랭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자, 이게 의도가 뭘까요? 김여정 직책이 좀 애매해요. 부부장. 부부장. 부부장을 하는데 중앙위원회 부부인데 우리 언론에서 별명을 뭐로 지어준지 아십니까? 대남 행동대장 이렇게 했는데 행동대장. 대남 정책의 행동대장이라 내놨는데 우리 정부 새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직접 만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몇 가지 구체적인 유화 조치에 대해서도 뭐 진작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할 게 없다. 이런 굉장히 생 같다 이럽니까? 생 같다. 생 같다. 생 같다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하면 폄하하는 이런 조치를 발표해서 이 부분은 김정은이 새로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민족이란 어떤 정서, 민족주의를 걷어내고 통상적인 국가 관계로 본다. 그래서 조한 관계라는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김여정은 우리가 어떤 유화 조치를 취하고 그 대북 화해 조치를 취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 입장을 내놔도 김정은이 내세운 새로운 논리로 내세운 어떤 통상적 국가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놨는데요. 그럼 앞으로 그럼 끝까지 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북한은 자기가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워서 주장했지만은 또 그에 또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 노력이 좌절돼도 생각할 필요 없지만 그 당분간은 북측이 남북관계 주도권을 갖고 남북관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좀 자기들이 내세운 통상적 국가 관계의 기조 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상대를 알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언론에서 많이 용어를 남북 또 북남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한이라는 관계를 썼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했는데 자, 조한 관계라는 게 동포가 아니고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전쟁 국가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메시지에 분명히 담았거든요. 이게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교전이란 말이 부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전쟁 중인데 휴전 상태라는 관계를 넣지 않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북한과 북조선과 대한민국 관계를 조한 관계라는 것은 조중 관계, 북한이 많이 쓰는 게 조러 관계, 조중 관계. 조중 조러. 조러라 쓰지 않을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 중국 그 조중 관계.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 우리는 조일 관계, 대한민국이니까 조미 관계. 조한이군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조한 관계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정서 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특수한 관계, 그 특수자를 뺀 거죠. 오늘 중국과의 관계나 대한민국과의 관계나 러시아의 관계나 같은 국가, 통상적 국가의 관계다. 두 개의 국가다. 한반도에 이미 두 개의 국가가 되어 있다. 민족이란 관념의 터널, 시간대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민족의 눈으로, 민족주의 눈으로 대한민국 상대하지 않겠다. 이것을 김여정을 앞세워서 다시 못을 박은 거예요. 한 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대남의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곧바로 바로 다음 날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준비된 뉴스 보시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먼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와 능력, 지정학적 환경이 그때와 다르니 부정도 착각도 말라는 겁니다. 또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배격할 거라며 새로운 사고로 접촉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분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하지만 이를 비핵화 목적과 한 선상에 놓는 것은 우롱이며 실패한 과거에 집착한다면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열어둔 건데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연이틀 담화를 낸 점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활용해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 구도를 만들려는 탐색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미국이 핵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핵 군축 협상에 당장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백악관은 김 부부장 담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만 짧게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히 소통할 거라며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자, 대미 메시지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자, 북한 비핵화 논의하지 말아라. 우린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 그리고 미국과는 그렇지만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북한의 이런 입장인데 미국이 과연 선뜻 대화에 응할까요?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미드나이트 해머라는 작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길을 잡았다. 그래서 아시아로 좀 옮기고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대화를 미국이 간접적으로 먼저 제안한 거에 대한 답변 성격이에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죠.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고. 최근도 그렇게 대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김정은과 트럼프는 세 차례 회담을 했잖아요. 18년, 19년대 그 회담했는데 그때하고는 회담이 다르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트럼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뭐 좋은 우호관계를,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대목이 일관된 목표예요. 핵 강대국 인정하라는 겁니다. 핵 보유국 인정해달라. 이제 핵 보유국 수준이 아니고 핵 강대국이니까 핵 강대국지를 인정을 하라는 이야기요. 그 뒤에 핵 강대국 인정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하고 만나려면 선물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선물을 갖고 와라. 그 선물이 뭐겠어요? 핵을 걸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어서 풀어라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여정의 답을 쭉 보면은 만나고 싶은데 이제 핵 가진 거 인정하고 선물 갖고 와라. 그 선물은 경제 제재를 풀어라는 거죠. 하노이 회담에서
결국은 그 서로가 안 맞았던 게 김정은은 모든 제재가 풀릴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게 하나도 미국이 안 들어줬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 김여정의 어떤 담화 내용, 김여정이 갖춘 담화 내용은 대안을 하고 싶은데 선물 좀 준비하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좀 선물을 제시하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물을 들고 그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게. 이렇게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약간 이중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핵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고 핵 보유한 것은 인정하고 싶은데 미국의 대외 전략의 기조 또 국제협약과의 관계 받을 때는 북한의 핵을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필요하면은 이란 핵 갖는 걸 무자비하게 파기했지 않습니까?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의 요구를 본질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는 미국의 대외 정책, 트럼프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대화는 하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지만 핵을 인정하고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또 북한이 요구한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는 그 비핵화의 목적에 달성 시기는 좀 논외라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는 대화를 하고 싶다. 대화를 하면은 트럼프로 봐서는 국제 정치를 모든 국제 질서, 중동 또 유럽 또 아시아에서 질서를 주도하는 국제 정치의 최고의 지도자의 그 어떤 위험을 보일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손해가 아니잖아요. 김정은으로서 어쨌든 그 트럼프의 그 앰비션을 아니까 국제 지도자로서 그걸 아니까 그걸 활용해서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재 완화를 한다면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핵을 인정하는 거죠. 할 수가 없네요. 그게 제재 완화를 핵을 북한의 양보를 받지 않고 핵 정책을 양보를 받지 않고 제재 완화를 시켜준다면은 그건 핵을 인정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쪽 입장이 좀 팽팽한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어떤 대변인격인 김여정이 어제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알죠. 자, 우리가 아무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도 미국은 흔들리지 않을 거 뻔히 아는데 이 시점에 지금 대남, 대미 메시지를 이틀 연속 냈습니다. 왜 지금이고 그런 줄 알면서도 왜 그런 메시지를 낼까요? 우리가 조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 한자 용어를 써가지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인데 봉남 통미 대한민국과는 대화 안 하고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대한민국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북미 대화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한반도의 대표 선수가 김정은이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정치적 디자이어가 있고 핵을 어쨌든 보유하면서 제재를 풀어야 되겠다. 트럼프를 기만하든지 트럼프 협상을 통하든지 이런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 원문을. 메시지를. 김여정의 원문을 읽어보면 다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핵 인정해달라. 인정해주는 방식이 뭐겠어요? 제재 풀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상관없이 미국하고 뭐 좋은 관계 있으니까 대화를 한 적도 있으니까 트럼프하고 내 좋은 감정 갖고 있다 만나니까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려는 것이 2단계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외적인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백악관 입장이 나온 걸 잠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늘 이제 일관된 얘기죠. 근데 표현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픽이 좀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자, 과거에는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불가학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CVID. 근데 이번에는 C와 D만 쓰고 중간에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이 부분은 뺐어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자, 그러면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이 조금 완화되고 수정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내용이 이제 미국 입장의 또 반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 그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있죠, ARF. 예. 전쟁 진영관 개관이 원래 30주년인데 이것도 개관이 비슷해요. 예. 94년 시작했던 회담인데 이번 회담에서 늘 그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 CBID 원칙을 의장 성명을 나왔는데 원래는 의장 성명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CT만 나오고 IV는 빠졌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저런 미국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런데 예. 이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에는 10개 회원국이 있고요. 예. 또 10여 개국 이상의 어떤 대화 파트너로서 가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예. 한국도 우리도 대화 파트너국으로 가는데 이번에 박윤주 외교부 차관이 갔어요. 예. 박윤주 차관과 미국 대표도 갔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쪽 입장이 조금 반영됐지 않을까 이런 미국 입장이 반영됐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전체 기조에서 보면은 CVID나 CD나 비핵화는 뭐 예, 비핵화에 대한 내용. 예. 엔드 스테이트는 똑같아요. 같은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 보면은 과거핵과 현재핵과 미래핵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핵과 현재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 검증 시기랄까 거기에 대한 요구는 조금 유보하고 미래 추가 핵을 가지는 데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해석될 수 여지가 있어서 약해졌다 이러는데 그러나 결국은 CBID나 CD나 똑같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미국의 입장 차이는 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없습니다. 건데요. 확실해요. 자, 앞에 리포트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핵 군축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 핵무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 수를 줄이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 협상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북한의 핵 가진 국가끼리 같은 체급이다, 헤비급이다. 네. 핵이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핵을 갖지 않은 국가는 좀 빠져라, 대한민국 빠져라 이런 입장을 할 때 핵군축 회담을 많이 제안했죠. 사실 예. 쭉 제안했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예. 그 주한미군이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려면은 주한미군 핵 사용 포기랄까, 해구산의 어떤 폐기 이런 부분을 같이 논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북한이 우리 정부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핵군축, 미국과 핵군축 회담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주한미군 철수.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 대한민국에 대한 해구산 폐기 예.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관련 굉장히 직결되는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핵을 가진 북한하고 핵을 가진 미국이 핵의 수량을 줄이는 협상 예. 이런 게 핵군축으로 보는데 사실 북한의 의도는 핵군축을 얘기하면서 주한미군과 철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입장 변화, 기존 입장을 바꿔달라는 이런 요구를 이제 북한 요구는 꽃가루를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꽃가루 씌웠냐? 핵군축이라는 꽃가루 씌운 거예요. 예.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요구라고 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제가 이거는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은데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우리 회장님의 말씀. 그렇게 현재까지는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미국의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하고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각에서의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핵은 인정해 주는데 이 자체가 미국 본토에 위협만 주지 않으면 용인하고 묵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예. 북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을 상당 부분 줄이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김정은에 선물을 줬어요. 예. 그래서 김정은과 약속한 부분 중에 ICBM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추가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북한 약속을 지켰다.
내하고 ICBM 쏘지 않겠다 했고 추가 핵실험하지 않기로 했는 것을 지켰다. 예.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ICBM에 추가 실험하지 않고 추가 개발하지 않고 또 핵 보유량을 더 확대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예. 북한과 또 일정 그 합의를 할 수 있지 않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파키스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파키스탄 비핵화를 요구하다가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하고 나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할 때 파키스탄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파키스탄 핵을 그냥 묵인해버린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자국의 도움이 자국의 이익이 필요하니까. 그게 예. 그 북한 학자하고 제가 대화를 직접 만나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다루는. 예. 그래서 그때 그 북한 학자들이 요구하는 기대하는 것이 왜 우리는 파키스탄처럼 안 되나. 예. 미국이 좀 묵인해주고 제재 풀면 그런 파키스탄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제일 트럼프 대통령 그저께 뭐 우리가 정전 기념일 메시지도 그렇고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의 어떤 메시지는 한국의 안보 또 한국의 이런 핵과 관련된 입장은 존중해야 되고 존중해 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북한의 기대라든지 일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ICBM의 추가 실험 또 핵실험에 추가하지 않는 이런 조건에서 절충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대남 대미 메시지를 이틀 연속 내놓은 거는 앞에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유리한 대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약박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예.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일부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북한도 여러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어떤 환경이 좀 무르익으면 그게 될 것 트럼프 같습니까? 가족이나 그 주위의 참모들도 예. 예측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제가 트럼프 비서실장을 했던 켈리라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란에 대해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할 때도 2주가 시간 준다는 이틀만 때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데 지금 입장을 봤을 때 서로가 이렇게 통상적인 양국 관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서로 실무자들이 만나서 조율해서 타결해서 이런 회담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조기에 추진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5년의 임기 내에는 뭔가 하려고 하겠죠. 일본 왔다가 트위터 난리 갔고 그것도 사실 좀 비밀 좀 접촉은 있었죠. 그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런 식의 회담. 그런 측면에 보면은 그 트럼프의 일정을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또 중국, 일본 순방할 기회가 생기면 순방할 기회에 어떤 기습적인 어떤 회담 성사도 뭐 가능하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오래 준비되고 조율된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양측 입장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예. 기대하기 좀 힘든 부분.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에이펙 회의를 합니다. 곧 경주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만약 에이펙 정상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그 스타일로 봤을 때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언론들의 관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일본에서 할 때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죠.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으로 되어가지고 예. 중동이나 유럽에 불을 끄고 아시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런 정치적 성과를 좀 내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트럼프 1기 때 인수위원회 사람들하고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서 선발대로 가서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는데 퓨일러라는 그 책을 작고했죠. 헤리티지 이사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가질 수 있는데 있다. 노벨 예. 평화상 받을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뭐 지도자가 상에 집착하겠습니까만은 예. 전체적으로 세계 지도자, 글로벌 평화를 만들어내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 지도자라는 명성,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는 그런 지금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러시아에 군사를 보내고 무기를 보내는 것 이것 관련해서도 당장 김정은을 좀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대국 정치에서 보면은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다른 강대국이 이런 찬스 보면 물론 북한이 침략 그 다른 나라 침략하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거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문제가 전체적인 북한 핵 문제 더 의제의 어떤 비중으로 보면은 그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트럼프의 그 동북아시아 또 북한 핵 문제라든지 동북아시아의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그 큰 요소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유화적인 지금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 뭐 북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 마주할 일 없다. 그리고 김정은의 에이펙 방문 헛된 망상이다. 자,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 정책만 보내는 게 정답인가요? 이게 북측이 우리 대화의 입장이 나올 때 보면은 우리가 유화 조치를 취해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나와서 덕이 있을 때 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때 일일 때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측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면은 사실 미국과 북한 관계가 좀 나빠지면 나와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빠지면 나온다. 과거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보면은 미국으로 가는 워싱턴 가는 길이 막힐 때 서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와의 어떤 아주 긴밀한 공조. 그래서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뭐 제재 완화도 뭐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설 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하고 뭘 여러 가지 한다 해서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김여정의 그 대남행동대장 김여정이 최근에 하는 것도 보면 그런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째는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데 조급하지 북한이 나오고 싶을 절실함이 있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린다. 만약에 또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의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 노선보다 미국과의 국제사회의 또 정말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공조를 잘해야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연장선상의 질문입니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8일 날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국방부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고 연합훈련은 다음 달 중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연합훈련이란 것은 우리 정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합훈련은 한미연합훈련도 되고 또 한미일훈련도 있고 한데 이 연합훈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지금 금년에 조정하는 것은 또 미국과도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을 하나 의욕을 보였다.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자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욕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군사 문제를 다루고 또 국방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사훈련, 주권국가가 군사훈련 문제를 다른 나라의 의사나 희망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을 보면서 조정한 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군사훈련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또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군사훈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나라 입장을 뭐 고려할 수도 있겠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고도의 주권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되고 난 뒤에 우리 주권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되지 이걸 다른 나라를 의식해서 조절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정무적으로 또 남북 관계를 다루는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은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또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방국가 미국의 잘못된 메시지. 국제사회도 한국은 군사훈련도
북한의 눈치를 본다. 북한을 의식하구나. 이거는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또 부처가 통일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국방부 입장은 정말 온당해요. 의논한 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고도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했을 때 반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율돼야 되고 또 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시나리오를 갖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하는데 조금 정동영 장관이 너무 의욕이 앞서가고 넘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지금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은 게 있는데 이게 돌려세우기 어려운 수준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다음 달 중순이지만 주한미군이 다음 달 7일부터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 뭐 돌려세울 수 없는 거고. 두 번째가 훈련을 연기를 했는데 북측이 호응하는 걸 정말 장담할 수 있느냐. 호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미군 측과 훈련 조정에 대한 요청을 지금 논의할 텐데 이게 자칫 다른 협상, 아마 관세 협상, 지금 오늘 아침에 타결됐지만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연기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관측인데 제가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축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축소를 하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습니까? 저는 연합훈련의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트럼프가 한번 시도했던 일이에요. 먼저 싱가포르 회담에서 예. 우리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연합훈련 축소를 해서 그 뒤에 연합사령관들을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예. 어려웠는데 필드 훈련이 있고 우리가 CPX 훈련 이렇게 있는 필드 훈련을 줄였을 때 한미연합 방위 태세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 들었고 그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 국방부의 신임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을 좀 조기에 우리가 찾아오겠다 이런 입장인데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우리가 갖고 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작전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국군이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적으로 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그 밑에 자주 능력을 강조해야 되면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연합훈련 문제를 남북 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이 훈련에 대한 문제는 훈련을 필요하다, 훈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국방부 관할 일이잖아요. 예. 그 훈련에 대한 것은 국방부와 군사 지도자들 판단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제가 방금 관세 협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어요. 대충 내용을 보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췄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3,500달러 투자 그리고 1,000억 달러 정도의 LNG를 구매하는 걸로 자, 마지막으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침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도 했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 좀 우려되거나 아쉬운 건 있습니까? 타결된 거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뭐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에 투자하려면 많은 국내 투자는 미국에 투자했을 때 우리 일자리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 생각나지만 첫째는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우리가 일본 같은 대우를 받았다. 국가가 발전해서 EU나 일본 같은 그런 수준의 관세율을 받았다는 것은 좀 협상이 정말 영국은 10%였습니다. 영국 특별히 하여튼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약간 발표 당시에 보면은 농산물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완전히 타결 안 된 거겠죠. 예.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산물을 포함해서 미국의 제품을 받아들이는데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국가의 가장 취약계층 배려를 받아야 되겠죠.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고 경제적 이유보다는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확인된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 없다 이런 입장인데 2주 뒤에 뭐 또 협상할 거리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정상회담 2주 안에 한다니까 정상회담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엔 놀라운 것은 저도 이걸 그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집착을 할 게 뭘까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계속 대선 동안에 약속하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 개발이거든요. 거기에 참여해 달라는 거죠. 가스를 개발하고 거기 다시 송유관을 만들고 돈이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현재 있는 국제 어떤 가스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가성비가 진짜 높은 거죠. 거기다 집착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트럼프의 욕심이 트럼프가 그 자기 대선 과정에서 한 그 공약을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전 전체적으로 트럼프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무역이라는 게 서로 자유무역 틀어서 이렇게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오늘도 뭐 CNN 여러 뉴스에 다뤄지고 있지만은 이 관세율이 높아지면 미국 국민들한테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져요. 물가가 그 부담을 미국이 또 지어야 되는데 한 4, 5년 뒤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죠. 투자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보다 전략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의논했겠지만은 저는 트럼프가 조금 국제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 캐피탈이거든요. 국제 정치든 개인의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라는 자본이 있어요. 신뢰를 잃으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미국의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취했지만은 국제사회로 받아왔던 그 트러스트 캐피탈, 신뢰 자본을 많이 잃는 협상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제가 미국 걱정할 거 아닌데. 하여튼 타결된 건 일본과 EU 수준으로 타결된 것은 저는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구체적인 내용 그때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오셨으니까 전쟁 기념관 사업회 소식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지난 25일에 전쟁 기념관 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KWO 나지 포럼, 나라를 지키는 포럼을 개최했는데 9번째입니다. 이번이. 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한반도 안보 이게 주제였는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이름 괜찮지 않습니까? 나지 포럼, 나라를 지키는 포럼이네요.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옛날에 좀 지포라는 말이 조금 음식집에 사이드 메뉴 같았는데 사실 나지포, 나라를 지키는 포럼에서 이제 전쟁기념 사업회들 학예 활동할 수 있어서 학예 활동 하나로 나라를 지키는 포럼을 해서 9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동의 미드나이트 해머에서 중동 정세를 갖고 다루는데 이란의 대사를 했던 분이 주제를 발표하고 또 이스라엘 대사했던 분하고 미국 대사를 했던 분이 토론을 했는데 그 정말 생산적인 대화가 됐어요. 그 나지포를 통해서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중동 정책들, 이스라엘의 대응. 근데 가장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이란이 촘촘하게 그 방공망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드론을 이렇게 레이저로 공격해서 격추시키는 이런 이스라엘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었고 그것이 또 지금 중동 정세가 북한 핵 문제 해결, 남북 관계 또 트럼프의 대북 정치 이런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건가를 학자적 차원이 아니고 일선에서 외교 활동을 한 어떤 분의 통찰력을 빌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럼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까 방공망 업그레이드 그 얘기죠, 지금 우리도 지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어떤 군사적 분쟁에서 새로운 하나 킬러 무기가 드론이 돼버린 거예요. 드론이 진짜 얼마 돈 들지 않고 진짜 엄청나게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고 전황을 결정짓는 무기 체계가 되는데 이것을 격추하려면 새로운 방공망이 만들어져야 되고 격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3중 4중에 방공망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 국민과 어떤 시설들을 재산을 보호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스웨덴 한서협회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뭐 스웨덴이 의료 지원할 돈, 그러니까 6.25 당시에 참전 용사들이 여기에 와서 의료 지원을 담은 그 책을 발간하신다는 거죠? 발간을 이미 됐고요, 책이. 번역 출간을 하는데 그 한서협회가 좀 생소하실 텐데 스웨덴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의료 지원을 했죠. 의료 지원을 해서 한 전쟁 끝나고 나서까지 한 57년까지 전쟁 직후부터 해서 의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한 400개 베드라 생각한 규모로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23년 9월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후손들과 참전 용사들의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국민의 그 기금이라 그러고 한 3,000달러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저는 운영비로 단체 운영비로 쓸 줄 알았는데 그 운영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6.25 전쟁 참전 기록 사진과 모습 자료를 갖고 정말 멋진 책을 만들었어요. 6.25 참전에 그런 것을 영문으로 만들어놔서 그 책을 제가 쭉 보고 내용이 너무 좋고 그때 우리는 카메라가 별로 없잖아요, 군인들이. 우리는 가난하고 또 물질 문명에 그 당시 처져 있으니까 그 스웨덴의 어떤 그 군의관들 간혹 찍은 사진들이 너무 멋있는 사진들이 많아서 지금 보이는 저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영어로 된 저 책을 한국어로 발간하는 걸 쭉 지금 내용을 우리 준비하셨다는. 학예부 직원들이 쭉 꼼꼼하게 검토해보니 국내에서 저 스웨덴어로 발간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번역 출간하면은 그래서 보급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목이 6.25 전쟁의 스웨덴 야전병원이네요. 야전병원. 근데 스웨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때 야전병원 운영하면서 의료 기술과 의료 행정 기술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리고 한국을 도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서울에 이제 국립의료원 있죠. 그 시설과 장소 또 부산의 서면 지역에 있던 그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병원을 2개 운영했는데 이 병원들이 전 스웨덴의 의료 기술과 의료진들이 그 남겨준 역사 유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은 상당히 뭐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지금 당시 맞아요. 부산 사진이 100여 장 수록되어 있는데 그 야전병원의 위치가 부산이었나요? 하얄리아 부대라고 들어봤습니까? 부산에 가면 그 옛날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아, 서면 근처에 저런 스웨덴 병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